자, 전 시간에 이어서 26번입니다. 자, 피고인의 수술 후에 진단과 처치 지원에 대한 과실로 빨간색으로 과실 동그라미,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었다면 그 밑에 가로 열게요.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태어난 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과실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주치 상태에 있었네요. 자, 음주운전자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이 차량 열쇠를 운전자에게 교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교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 났을 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을 보면 1단 계약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네요. 빨간색으로 11살 동그라미. 11살은 가로 열고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나이죠. 아빠가 열쇠를 꽂아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11살짜리 아이가 열쇠도 돌려보고 악셀레이터도 밟아보고 하겠죠. 그래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고 행위와 열쇠를 두고 나온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자, 28번 체크하시고요. 뒤에 비교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야간에 구분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 등을 켜지 않은 채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밑에 줄 오토바이와 추돌해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로 상황은 참 다양하죠. 그래서 밑에 비교되는 판례도 나와요. 그래서 비교되는 판례는 참고로 받으시고 시험은 29번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29번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갑니다. 자, 면허 받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 밑줄 그시고, 자, 화양유 취급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화양유 취급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발파 작업을 종사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옆에 CF 하시고, 자, 뒷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탄광 덕대 사건, 이 사건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가볼게요.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밑에 크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 폭발 사고 발생합니다. 이 위반 행위와 가스 폭발 사고에는 당연히 상당 인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결과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 다음. 자, 32번 가보시면 건설업 면허 기술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그러면 밑에 그 뭐뭐한 사실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6위까지 했다는 거죠. 또 태만이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밑에 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뭐가 있다? 상당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직무를 6위, 직무 6위 동그라미 치시고 태만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밑에 갑니다. 자, 밑에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자, 파란색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서 음독 자살을 했다. 설명칩니다. 전 시간에 설명한 바가 있었죠. 강간범이 강간할 때 이 여성은 집에 가서 자살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음독 자살 끄집어내시고요. 피해자의 고의 점점 찍고 밑줄 그시고 개입되어 있다. 땡땡 하시고 그러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라김밥 사건 말씀드렸죠. 콜라김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데 이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피해자의 화상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서 피동적으로 입은 화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화 작업에 열중했다. 이거 세무 치시고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화상 사건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서 방화치상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두 가지는 뭐다?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3번 볼게요. 3번은 강론할 때 나오는 판례인데 자, 임대인이 굴뚝 외부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 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위 방실을 점유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피해 여성이 사고 당일날 출입문과 환기창을 자, 모두 닫아 놓았다 세무치시고 샤워를 하다가 연탄가스가 스며들어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밑에 임대인이 가로 열고 검은색으로 가로 열고 밑에 연통 내부 하단 부분을 메우기 위한 과실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가로 닫고 그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1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만약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굴뚝 보수공사를 한 후에 일주일 내에 사고 났다면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달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과실을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4번 체크하시고 자, 시동 열쇠는 꽂아둔 채로 하차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파란색으로 조수에다가 세무 치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을 때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앞에 사건은 11살짜리였죠. 근데 조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 우리 형법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미성년자 반드시 써줍니다.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조수라는 말을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지식이 위험지식 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했다고 했을 때는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과실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자, 5번 6번 묶으시고요. 이 두 가지는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가 되죠. 자, 파란색으로 뺨 세무 치시고 엉덩방아 세무 치시고 자, 뺨을 때렸는데 마지막에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지? 넘어지게 되었다. 여기 나오네요. 사망 밑줄 그으시고 검은색으로 6번에서도 마지막에 사망 밑줄 그으시고 뺨을 때리면 죽나요?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로 툭 밀면 죽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얇은 두개골이다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보라 그랬습니다. 뇌 수종을 알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사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다 부정되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킨다. 6번도 특수체질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한다. 뺨을 때렸다.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였다. 그 자체만 놓고 예견 가능성 여부를 따지셔야 됩니다. 다음 자 7번 가볼게요. 자 7번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다. 파란색으로 이미 정차하였다. 세모 치시고 자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 준수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 책임을 질까라는 얘기죠. 자 이거 노트 한번 펴볼까요? 노트는 28페이지 2번 저는 PPT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건널목이고요. 횡단보도죠. 횡단보도고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갑을병 뭐 뒤에 많은 차들이 따라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갑이 정차해야 되겠죠. 갑의 운전자는 이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차를 했죠. 근데 뒤따르던 을이 이 친구도 역시 정차를 했어요. 정차를 했는데 스톱을 했는데 이 갑과 을 차량의 안전거리가 미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을이란 사람이 갑차 뒷공지에 바짝 된 거예요. 바짝 넉넉하게 되지 않고 바짝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 있어요. 뭐 택시 하던 분들 그 다음에 버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쟤도 타보니까 제일 많더라고. 승용차는 뭐 넉넉하게 차간 간격을 띄우던데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바짝 돼요, 바짝. 자,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뒤따르던 병이란 사람이 스톱 해야 되는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을을 치었어요. 을을 치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을의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을 또 연쇄 추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상을 입은 행위와 이 을의 과실, 즉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은 인과관계에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 을이 좀 넉넉하게 되었었더라면 병이란 사람이 추돌로 사고 났다 할지라도 갑의 차까지는 충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의 안전거리 위의 확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보아서 이 대법원까지 왔던 사건인데 과연 대법원은 어떤 결정 내렸을까요? 자, 관련 법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색깔 칠해진 글씨 잘 보세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자, 이 19조가 말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이건 앞차와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19조를 둔 것이지 뒷차로 인한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19조를 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갑의 상해 결과는 앞에 차량의 상해 결과는 도로교통법 19조 보호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을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퀴즈 다시 옵니다. 그래서 7번 이미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 토던 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자, 좌회전 금지구역 밑줄 그으시고 여기서 좌회전했다 세모 치시고 자, 밑에 보면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왔네요. 그러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중앙선을 넘어온 후행 차량이 결정적인 원인인가요? 누가 결정적인 원인이지? 둘 다 똑같아요? 다시 노트 보세요. 노트 없네요. 노트는 없어요. 노트는 없고 그냥 바로 화면 보세요. 자, 이런 아자형 아시죠? 아자형.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했어요. 좌회전. 근데 좌회전을 하면 안 돼요. 좌회전은 안 되지 않고 쭉 앞으로 가야 돼요. 쭉 앞으로 한 100m, 200m 가야 돼요. 100m, 200m 가면 점선이 나와요. 점선. 그 점선을 통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다시 일로 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볼 일이 있다든지 만약 자기 거주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귀찮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심리상. 그래서 앞에 경찰이 없다고 하면 경찰이 없네? 그리고 마주오는 차량도 별로 없네? 라고 하게 되면 눈치를 봐서 바로 이렇게 확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렇게 확. 그치?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갑의 차량이 이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서행을 하는 차 보고 욕설 좀 하겠죠. 빨리 가네 못 가네 이렇게 막 하면서 갑자기 이란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후속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앞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요? 하는 수도 있겠고 안 하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백미러를 보면서 차량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의 의무도 못했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것이 더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가를 판단할 때 이 후속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봤어요. 자, 교재 갑니다. 자,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하는 것이 그래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이긴 하다 이런 말이. 그러나 50m 후방에서 뒤따라던 후정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여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자기 앞으로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이건 밑줄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우리 저쪽 뒤에서 배우는데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뒤따르는 차량이 자기 앞지르기를 할 것까지는 예상해야 하여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7번 판례 별표 치시고 8번 판례 별표 치시고 이런 이 두 가지 판례가 무지 잘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됐고. 그리고 이 8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여러분들 PPT 봤잖아요. PPT 본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옆에 그려놔야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갑이라 했나요? 을이라 했나요? 잠깐만요. 갑이라 했네요. 그러면 여기 갑 이렇게 적으시고 을 적으시고 갑을 이렇게 하시고 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화물을 적재한 채 양쪽 뒷바퀴 받침대를 괴어 경사진 도로 포장상에 세워둔 3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한쪽에다 세워치시고 발로 찼다 라고 했어요. 자, 봐봐요.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을 괴었다 그랬습니다. 양쪽을 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한쪽을 찼어요. 두 쪽을 찬 것이 아니라 한쪽만 찼어요. 그럼 한쪽은 튼튼하잖아요. 근데 한쪽만 찼다고 해서 이 차량이 후진하게 되나요? 아니, 봐봐요. 이게 언덕이잖아요. 이게 언덕이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차량이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괴놨단 말이에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다 이렇게 받침대를 괴놨어요. 그치? 괴놨는데 자, A라는 보행자가 뭐 술 좀 한 잔 먹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팔씨팔 거리면서 그쵸? 한쪽 바퀴를 딱 찼는데 이게 후진하나요? 이렇게 후진하나요?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 괴했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거 같아요. 이거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다. 내가 한쪽 바퀴를 찬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봐봐요. 한쪽 바퀴에 받침돌 괴었고 한쪽 바퀴를 내가 찼다고 하면 큰
나에게 있어서 사고의 결정의 원인이 되겠죠. 근데 양쪽 밖에 받침을 그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자동 정지를 했었다라면 내가 한쪽 바퀴를 찼다고 해서 후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결정의 원인은 한쪽 바퀴를 찬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동 장치를 하지 않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10번의 녹색 등화 세모, 11번의 녹색 등화 세모, 12번의 고속도로 세모. 됐어요? 자, 묶으세요. 10번부터 해서 이렇게 묶으세요. 묶었어요? 자, 적으세요. 뒤에서 과실범 할 때 배웁니다.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팔랭입니다. 아직 과실범 잘 모르시면 뒤에 배우니까 일단 필기부터 잘 해두시고요. 자, 녹색 등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밑에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좌회전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좋하다. 이게 신뢰 원칙이야. 신뢰 원칙. 근데 밑에 줄, 밑에 갑자기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자기 차량 앞을 가로질러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내가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위에 뭐랑 똑같죠? 그래. 여기 이 8번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신뢰 원칙이거든. 그쵸? 설령 그래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래 과속 세모 돼지꼬리. 내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난 내 갈 길 간 것뿐이에요. 내 갈 길 가긴 가는데 제한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간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녹색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빨리 간 것뿐이 빨간불이 갔다 왔다는 잘못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 네가 잘못한 것이다. 는 거예요. 그치?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자형 삼거리 도로이다. 근데 녹색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노트 펴볼까요? 노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노트 보세요. 노트 28페이지. 자, 이건 A자형 삼거리죠. 그쵸? 자, 을이 여기 있고 갑이 여기 있어요. 자, 갑의 차량에서 봤을 때는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파란불을 신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이 갑의 차량이 과속으로 갔다면 과속으로. 제한 속도보다 10km, 5km, 10km 빨리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 앞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을은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파란불을 신뢰하고 빨리 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한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거예요? 을이 잘못한 거죠. 물론 갑이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을이 더 잘못했다. 혹시 교통경찰관들 점수표를 보면 이게 더 점수가 더 벌금인가? 과태료 할 때 이게 과태료 점수가 더 높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을이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다고 했을 때 갑이란 사람은 파란불이 들어와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과속했다. 이것은 신뢰의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 그래서 나는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빨리 간 것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을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고의 사이에는 갑에게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자, 맞죠? 밑에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좋하다. 이게 신뢰 원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과속, 세모, 돼지꼬리.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그래서 11번 다시 보시게 되면요. 네 번째 줄 이런 말 나오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을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고, 결국 그 말은 이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고속도로 운전하잖아요. 역시 고속도로는 사람이 보행자가 없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단 행진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라고 했을 때 설령 이 사람이 역시 과속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죠. 이것은 신뢰 원칙 할 때 전부 다 중요한 판례로 나옵니다. 자, 다음 13번. 자, 폭발 원인이 용기 안에 있는 물과 카바이트가 접촉되어야지만 가스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요. 피건이 어떻게 했나요? 접촉시킨 것이 아니고 분리된 채로 방치하였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접촉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한 채로 나간 것은 사고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봤어요. 자, 탄광덕대 나왔네요. 자, 요 판례 체크하시고 그래서 앞에 긍정적인 판례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약류 취급 책임자 면허가 없는 가백에 면허가 없는 세무 치시고요. 화약고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폭약등을 꺼내어서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던 자가 아궁이에 불을 때다 폭발 위력으로 사상을 사상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즉 열쇠를 맡긴 행위와 사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림 보세요. 자, 탄광덕대입니다. 자, 화약류 면허 취급 없는 자에게 내가 화약을 다루라고 한 게 아니라, 자, 며칠 있다 보면 저 위에서 검열 나오니까 야, 저기 저 화약 다 숨겨. 저 창고에서 창고 열고 화약류 다 숨겨놔라. 그래서 창고 열쇠를 맡긴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검열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약을 숨겼는데 그 숨긴 장소가 어디였다? 아궁이였다, 아궁이. 설마 검열관들이 아궁이까지 폭진 않겠지? 이렇게 해서 아궁이에다가 밖에서는 잘 안 보이게 쑥 긴 장대를 갖고 와서 쑥 갖다 들이민 거예요. 예? 그런 놈들도 있어. 그죠? 교도소에 가면 그 재소자들 있잖아요. 재소자들이 부정물품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담배를 한 대 피고 어디다 숨기는지 혹시 아세요? 응? 비닐봉지에 꼭꼭 싸매가서요. 그 옛날 수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좌변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화장실 거기에다가 밑에다 숨겨버려요. 설마 교도관들이 여기까진 열어보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물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도 막 숨겨요. 교도관들이 다 알죠. 거기도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면허 취급 없는 자가 검열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궁이 안쪽에다가 쏙 갖다 들이민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돼. 동료들이 한테 얘기하지 않으니까 동료들이 와서 뭣도 모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이 다이너마이트죠. 이것을 터지게 되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발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상에 대해서 탄광덕대가 책임을 질까? 이런 말이. 자, 탄광덕대가 가백에 열쇠를 맡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겠습니까?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폭발 사고 발생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죽겠냐고.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갑은 과실이 있겠지. 가백에는 과실이 있겠지만 탄광덕대에는 그 부분까지는 과실이 없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책임은 탄광덕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교재 오세요. 그랬을 때 열쇠를 맡긴 행위와 사상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왜?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어서 그런 얘기죠.
15번. 파도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수영장에 엎어져 있었다. 근데 수영장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해서 후송하였는데 후송 중에 사망했다. 그래서 뒤늦게 발견한 것, 발견을 했잖아요. 이 발견이 뒤늦게 발견한 것인데 이 뒤늦게 발견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이 두 가지는 발견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판례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했대요. 자, 보세요. 파도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었다. 그 엎어져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 엎어져 있는 이유가 처음에 6학년 학생의 몸 신체 이상의 문제로 뭐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든지 해서 붕붕 떠 있었다면, 이렇게 코를 박고 떠 있었다고 하면 수영장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한 그 과실행위와 사망과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바닷가에서도 그렇고요. 누가 오래 있기, 코 박고 누가 오래 있기, 뭐 등등등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엎어져 있었던 안에 엎어져 있었다는 이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함부로 수영장 안전요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에 그런 말이 있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쵸? 그래서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안전요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16번. 가본 부동산 대지에 대해서 전매 사실을 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 이행할 때 파란색으로 그 이행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치? 니 왜 전매 사실 숨기면 나한테 팔아먹었어? 너 사기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사기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사기죄 할 때도 그런 부분 나오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행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행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기가 되겠지만 이행했는데 뭐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17번. 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상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와 그 과실과 사망과의 상해 사이에 책임을 지려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봤네요. 이러한 것은 한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2번 체크하시고 밑에 3번 체크하시고 출제가 잘 돼요.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였다. 문진이 뭐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어디가 아프대?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왔대?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검진하는 거, 그게 문진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봉침 맞으려고 왔어요. 봉침 맞으려고. 여러분 봉침 맞아봤나요? 전 안 맞아봤는데. 봉침이 벌침이잖아요. 벌침. 그 벌침이요. 그 잘 맞아야 돼요. 몸 신체를 봐서 그 맞는 사람이 있고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함부로 맞는 게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봉침을 좀 자주 맞는 사람인데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거지. 맞아본 경험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이러한 답변을 들었다. 파란색 세모 치시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원래 해야 돼요. 원래 처음 맞을 때는
그 몸 신체 반응이 사람들마다 체질마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해보고 이제 봉침을 맞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봉침을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봉침이 당신 체질에 맞겠네요. 맞지 당연히. 그러니까 굳이 돈 들어가는 이러한 스킨 테스트를 생략을 했다. 그래서 바로 봉침 시술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무슨 쇼크 반응을 일으켜서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한의사를 고소했던 사건인데요.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이 행위와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원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채 해서 결과 책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답변을 듣고 했다는 것은 역시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시 그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왜? 과거 12일 전에도 약 12일 전에도 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뢰 때문에 생략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밑에도 답변을 들었다 세모. 그래서 사전 설명 없이 바로 봉침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18번. 자, 불의 발병 세모 치시고. 그래서 운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운전 경험이 있던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행위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건 원래 주차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행 도중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 세모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과실과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원래 주차용이기 때문에. 20번.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이다. 밑에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 기시만 하였다 했을 뿐. 여기서 화면 보세요. 이거네. 자, 바닷가에 조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선들이 한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부들은 괜히 배 한척 나가다가 사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조업 나갈 때는 여러 척이 한꺼번에 나가요. 가까운 데는 몰라도 조금 약간 거리가 있을 때는 여러 척이 한꺼번에 나간다고요. 근데 이때 좀 날씨가 좀 안 좋아요. 날씨가 좀 안 좋아, 풍랑이 좀 일고 날씨가 좀 안 좋고 파도가 좀 높게 치고 있는데 뭐 바다사나이들이 뭐 그런 거 무서워하던가요?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나가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바다는 잘 알거든요. 근데 바다는 잘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나가지 말든지. 약간의 바람이 불고 하는데 나갔어요. 여기서 배무리가 나간다 했죠.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배가 책임선이고요. 이 배를 뒤따르는 종선들이 여러 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책임선의 선장이 뭐 경력 40년, 50년 차 되는 뭐 베테랑이죠. 이 선장이 보통은 다 뭐예요? 보통 다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한테 약간 바람이 불긴 부는데 파도가 약간 치긴 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쵸? 뭐 더한 것도 겪었는데. 그러면서 야 조업해 라고 지시 내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들에게 조업하라고 지시 내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배들이 조업을 하다가 그 중에 종선에 해당하는 한 척이 이 한 척이 파도에 못 이겨서 바로 깔아앉아요. 매몰됩니다.
매몰되는 사고를 겪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게 왜 대법원 판례까지 온지 아세요? 아니 왜 조업을 하라 하냐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당신이 조업을 하라고 한 지시와 내 배가 가라앉은 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당신이 조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조업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조업하지 않았다면 배가 매몰될 일도 없을 것인데 당신이 조업하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당신 그 조업 행위 지시와 매몰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형사상으로 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요? 책임선의 선장은 조업상의 지시만 있었고 각 배의 안전관리, 선원들 또는 배, 재물에 대한 각각에 대한 안전은 각각의 배 선주들이 하는 것이지 그 책임선의 선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선의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업상의 지시밖에 없어요. 조업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각각 이것이 전부 다 내 배가 아니잖아요. 이 배가 전부 다 당신네들 개인 배인데 그러면 당신들 개인 배라고 하면 당신들의 개인 배인 선주들은 자기네 배에 대해서 안전 모든 책임들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지 어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느냐? 그렇게까지 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예상했겠느냐? 예상 그렇게 했었다면 내가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시했다는 것과 매몰과의 사이에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조건설리라면 책임지겠죠. 근데 상당인과 관계설이기 때문에 책임관계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하였다. 그렇죠? 조업상의 지시만 하였습니다.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각의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쵸? 따라서 파란색으로 피고인, 이 책임선의 선장이죠. 이 사람이 종선의 조업 지시를 세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다음, 치사량 세무. 자, 옛날 판례죠. 이거 보니까 60년대 판례네요. 청산가리,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강릉책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음독한 이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지체해서 늦게 데려갔습니다. 늦게 데려갔는데 그 지체한 행위와 그 유기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 즉 좀 더 빨리 갔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래서 늦게 온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봐야 할 텐데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60년대 우리나라의 의학기술로서는 그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더라도 죽고 늦게 오더라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되지 않아요. 유기치사죄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2번.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자, 쭉 읽어보시고 아파트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매매 가격을 부풀린 세무. 그래서 은행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해서 사기죄로 기소당한 사건인데요. 자, 볼까요? 아파트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보통 은행들이 기망을 당하나요?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부풀려서 가격을 부풀려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 내용을 다 그대로 신뢰하고 돈을 대출해 주나요? 그 대출팀은 바본가요? 이 계약서 등을 제출했다고 해서 다 이 계약서를 그냥 믿고 대출을 해주냐고? 거기 뭐 컴퓨터도 없어? 그 실사팀 없나? 그 가서 거기 뭡니까? 공시 가격 이런 거 얼마인지 그리고 실거래가 얼마인지 다 그 열람하는 것이 있고 다 뭐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런 계약서 등만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다 돈을 대출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이 허위의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행위와 대출금을 대출해 준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호당 건물 가격은 얼마고
호당 부지 가격은 얼마고 감정평가액이 다 있는데, 그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대출해줬던 행위와 허위 계약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과관계가 없다. 사기 된다 안 된다? 사기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23번도 강론의 시기를 봤죠. 윤락행위 도중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폭행 세무 치시고 세무 쳤어요? 자, 왜 때렸어요? 강론치감 사실관계 나와 있는데 강도 고의 아니에요. 강도 고의를 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점 도우미가 이 성관계 할 때 짜증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여자를 때린 것 뿐이지 내가 금품을 뺏어가려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품을 가져간 행위와는 강도죄가 되지 않는다. 왜? 강도죄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도죄가 되죠. 자, 24번도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물론 23번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23번은 다 알잖아요. 24번 볼게요. 초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 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다 그랬어요. 하도급 세무 치시고 계속해서 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살렘시라 산을 태웠다는 겁니다. 산불 났다는 거예요. 이 살림시라와 관련해서 인과관계 있느냐? 즉 감독을 하지 아니한 그 잘못한 행위와 살림시라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살림시라죄로 처벌받느냐? 이런 말이. 처벌받아요? 노트 나왔습니다. 이 그림 노트 나와 있어요. 28페이지. 자, 군청이 있어요. 그리고 군청에서 초지 조성공사, 이 공사죠, 공사를 어느 업자에게 도급 줬습니다. 도급 줬어요. 군청 직원들이 할 거 아니잖아요. 군청 직원들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이 공사 일거리를 어느 업자에게 도급 줬다고요. 이 업자가 이걸 또 도급 줬어요. 하도급 줬어요. 도급을 한 번 더 줬다고. 그걸 하도급 줬다고요. 그래서 이 산불, 초지가 뭐지? 초지, 풀초자, 땅짓자. 땅을 조성하는 공사. 그치? 그러려면 풀이 나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럼 풀을 어떻게 해야 돼? 풀이 말랐잖아. 겨울이면 풀이 마르잖아요. 그치? 풀이 마른단 말이죠. 그러면 풀을 뽑아 다? 뭘 뽑어? 산불 내야지. 그 산에 그 산인 것 같아요. 임야에서 지금 그 나뭇가지 등이 있는데 그거를 싹 태운단 말이야. 싹 태워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봄이 되면 뭐 다른 쪽 용도로 이제 쓰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업자가 이 초지를 만들려면 산불 내야 돼. 산불. 약간의 불을 내서 이 볼품없는 그 나뭇가지 등을 다 태운다는 얘기죠. 다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을 낼 때 잘 내야 돼요. 불을 잘못 내게 되면 옆에 산까지 다 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잘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급인이 업자가 그 밑에 있는 그 한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도급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산에 들어가서 조그만 산불을 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수급인이 동네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다가 그 주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불이 커졌어. 그래서 그 땅 외에 그 옆에 있는 산까지 같이 이제 불을 내게 된 거예요. 산림실화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 산림실화에 대해서 자신에게 도급을 준 그 수급인 있죠. 수급인도 이 산림실화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말이. 과실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도급 주면 끝이에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감을 주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 일을 완성하게 되면 나는 그 대가를 좀 그 대가로서 해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결과 책임이 나오든 간에 도급 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론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관리 감독상의 과실 책임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고 봐요. 도급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급인은 살림실화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이고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되는 판례는 강론 시간에 과실범할 때 그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교재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보세요. 산불 작업을 도급줬죠. 도급준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원래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치?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과실로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 산불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합법적 조건설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검찰직 하시는 분, 그런 분, 경감부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중적, 누적적 전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외에 하시는 분들은 뭐 경찰직, 그 다음에 승진, 법원직 보지 마시고 검찰 7급하고 경감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전 시간에 노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어요. 두 가지는 전부 다 차이가 없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조건설하고 합법적 조건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도 이 객관적 기술기론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판단 기준 뭐 학설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자,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왜 여기에다 배치를 시켰는가 하면 이 판단 기준 무슨 학설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이 판례 등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배치를 시켜놨는데 그냥 판례 자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봅니다. 피고인의 트럭을 중앙선 위의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파란색으로 걸친 셈을 치시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으로 달려오다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거든요.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이 4번 판례인데 이런 거예요. 도로가 원래는 이렇게 휘어진 도로예요. 휘어진 도로인데 이런 도로 등은 시골길 가면 좀 있죠. 있는데 여기서 차량이 이렇게 정상 차선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골길 뭐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 그러면 보통 앞에 차가 오지 않으면요. 차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앙선을 약간 걸치고 가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앞에 차가 오지 않는다면. 그쵸? 그쵸?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 차량이 이렇게 중앙선 뒷바퀴가 이 트럭이었는데 이 뒷바퀴가 이 중앙선을 약간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반대 차선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자기 정상 차선을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운행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량에서 자신의 정상 차선을 달린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완전 침범해서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오겠죠. 나타나니까 정면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라색
차량이 갑자기 핸들 튼 거야. 핸들 튼 거야. 이렇게 핸들 튼 거야. 핸들 틀다 보니까 밑에가 절벽이거든요. 절벽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핸들 또 틀었어요. 핸들을 다시 틀다가 뒤따르던 차량을 이제 충돌했던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차량입니다. 트럭 왼쪽 뒷바퀴가 걸쳐진 상태에서 앞으로 가고 있었던 차량이었던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 차량이요, 트럭 왼쪽 뒷바퀴가 걸치지 아니한 상태, 자, 이렇게 달리지 않고 이 차량이 처음부터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왼쪽 뒷바퀴가 걸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고 하면 이 사고는 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 보라색 차량은 중앙선을 완전 침범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색 차량이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이 사고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죠. 따라서 이 연두색 차량이 왼쪽 바퀴가 걸쳐진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녹색 차량이 왼쪽 뒷바퀴 걸쳐진 것이 사고의 결정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녹색 차량은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합법적 대체행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 녹색 차량이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을과 병 사이의 충돌 사고는 무조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 책임을 가볍게 지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였다고 했을 때, 자, 밑에 줄 보시면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않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로 열고 합법적으로 대체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대체해 보니까 결과는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바퀴에 걸쳐서 상태로 운행한 것은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부터 가로 열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자,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한번 대체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증명 책임은 검사에 있겠죠.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들, 이 피고인들이 의사인데요. 이 의사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간기능 검사를 하였었더라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빨간색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입증이 안 되면 역시 의사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개똑같은 판례입니다. 의사에게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도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 이 의사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된다라고 하려면 농배양을 하였었더라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로 열고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의사들 판례인데 별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시험에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판례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